그냥 저는 거의 혼잣말을 해요. 근데 왜 하냐? 듣긴 들으니까요. 이걸 하고 가진 않잖아요, 애들이. 이게 귀찮아서 안 하죠.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목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황상 제가 극도로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4학년 때였고요. 동네에 저희 아이를 무척 견제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모든 친구들에게 너 얘랑 놀면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한 거예요. 다 같이 노는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아무리 해도 모든 아이들이 다 안 끼워주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저희 아이는 계속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제 눈에도 보였고 같이 계시던 어머님들 눈에도 다 보였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핏입니다.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이은경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간 도서 논리의 숲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을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원래 초등교사로 근무했었고요. 지금은 학교를 나와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하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기 있는 아이들이 달라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교실 안에서의 이런 모습을 관찰해보고는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네. 학기 초는요. 어떤 친구가 더 빨리 주목받느냐로 결정이 돼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이름을 외우고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이름을 알게 되고 눈에 자꾸 띄어요. 그 아이가 학기 초에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인기가 많기도 해요. 이 친구들의 공통점? 1학기 반장이나 부반장이 되죠. 그렇게 흐르고 나서 진짜 얘 찐이다 라고 하는 아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요, 신뢰를 얻는 아이들이에요. 눈에 별로 띄지 않아요. 존재감이 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학기 말이 될수록 신기하게도 아이들 사이에 존재감이 커지면서 신뢰를 얻는 아이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내 아이라면 저렇게 잘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바로 천천히 신뢰를 얻는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의 특징을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학기 초에 눈에 띄는 아이를 A라고 할게요. A들의 특징은 일단 E예요. 대문자 E예요. 낯가림이 없죠. E든 I든 그 중에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학년 초에 눈에 띄는 건 맞고 친구들을 빠르게 사귀는 건 맞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도 끝까지 계속 그 초반의 인기를 유지하는 아이와 그 인기도가 하락해버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학년 초에 똑같이 인기가 있었고 그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 직장도 아닌데 무슨 책임감? 그죠?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닌데 왜 책임감이 필요하죠? 내가 안 하면 얘가 힘들고 내가 열심히 하면 얘가 편해지는 구조예요. 네네. 같이 해결해야 되는 활동, 그 과제 앞에서 책임감 없이 내가 하기 싫거나 피곤하거나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학년 초에 가졌던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요. 그게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내향형의 아이를 키우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걱정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아이요? 네, 아이의 친구들은요. 학년 초에 새로운 교실에 배정이 되었는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부모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꺼내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교실 안에서 얼마나 존재감 없이 조용히 앉아있다가 집에 올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막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좀 이렇게 해봐. 먼저 다가가야지. 그걸 가지고 용기를 가질 것 같았으면 진작 지가 했을 거예요. 친구들은 안 되는 건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충분히 본인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자기만의 속도로 꺼내기 시작을 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애가 타는 거.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아이들이 1년을 두고 본인의 시기에 두각을 드러낸다는 걸 알고 계세요. 4월, 5월까지도 잠잠한데 6월, 7월 되면서 방학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막 친구들이 바글바글한 친구들이 생겨나요. 이 친구들의 특징, 다음 대선. 별 말 안 하고 조용조용 학교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압도적인 표를 얻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말수가 적어요.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대신에 듣기를 참 많이 들어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경청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경청을 하면서 그냥 듣고만 있지 않아요. 공감을 해주는 아이예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경청만 하고 끝나지 않고요. 공감만 하고 끝나지 않고요. 적절한 리액션들을 할 수 있는 아이예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아이인지 그리고 공감해주는 아이인지 아이들은 똑똑하게 다 찾아내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다 자기 얘기를 하던 그 친구 말고 내가 말했을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던 그 친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고 본능적으로? 네. 교사 입장에서 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궁금해지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어떠냐면 생각을 한 후에 질문을 하는 아이인데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애들이 네, 뭐 네도 안 하죠. 듣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게 뭐 교과서 내용이든 내 첫사랑 얘기든 간에 내 말을 경청했던 아이가 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뭔가 궁금해진 것을 질문하는 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을 하는 아이는 이것이 다르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은 없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없어요. 네. 진짜 없네? 아이들은 질문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냐? 선생님께 하길 원하는 질문을 집에서 부모님들께서 계속 해줘 보세요. 질문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어요. 숙제했어? 라고 물어보면 했던지 안 했던지 둘 중 하나겠죠? 네. 그런데 숙제했어가 아니라 내일 숙제는 뭐였더라? 내일까지 뭘 해가는 거였더라? 하면서 네, 아니오로 끝나지 않는 열린 질문이라고 하죠.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아이,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해본 아이들은요. 본인이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도 그 사람이 편안하게 생각한 이후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질문이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왜 그런 거지? 왜 그렇다고 생각해? 신기하네. 그게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거의 맨날 해요. 아, 진짜요? 진짜 맨날 해요. 이게 만약에 저희 집 식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애들은 안 앉아요. 이제 사춘기고 고등학생이니까 제 주변을 늘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저는 앉아서 근데 왜 그런 거지? 그냥 저는 거의 혼잣말을 해요. 근데 왜 하냐? 듣긴 들으니까요. 이걸 하고 가진 않잖아요, 애들이. 이게 귀찮아서 안 하죠.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목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런 거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할 땐 보통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냐?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얘들이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나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생각할 거리를 던졌잖아요. 들어갔잖아요. 답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아. 근데 이 부분은 짚어야 돼. 생각해야 돼. 정답이 아닐지라도 한번 고민하는 과정은 필요해. 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하고 있는 어른을 관찰하는 거죠.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이걸 잘했다라고 생각한 모먼트. 네. 모먼트 한번 갈까요? 때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거의 저랑은 이제 왼수지간이었죠. 중2병이 또 굉장히 또 중병이잖아요. 저는 중학교 시절 3년 내내 매일 아침 뉴스를 틀어놓고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저기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아이는 저랑 별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일 같죠? 아니야.
정원이 중2 되기만 해봐요. 그때 울면서 찾아오지 마요. 아니 근데 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절 아이들의 그 유일한 목표는 아침에 학교 가기 전까지 엄마랑 눈 마주치지 말자예요. 말 섞지 않고 눈 마주치지 않고 집을 빠져나가는 게 매일매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날도 아이는 이렇게 나를 안 보고 싶으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네. 검찰은 너무 큰 문제가 있어요. 검찰 개혁. 네. 검찰 개혁에 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네네네. 있었거든요. 검찰 개혁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나도 저거 안다 이거예요. 하는 소리가 도대체 왜들 저러는 거야.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뭐고 도대체 뭘 위해서 저렇게 하면 뭐가 문제고 어떤 점에서 더 밀어붙여야 되고 막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웃겨 죽겠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가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뭘 보면서 혼잣말을 하면서 그냥 짜증나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왜 저렇게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저렇게 했을 때 뭐가 좋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짚어보려고 하는 제 모습들이 제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 역시 웃겨 죽겠는 모습이었겠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짜증나, 좋아 이 두 가지의 어떤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분석해보고 짚어보고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고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배웠던 아이가 그게 뭐 실제로 얼마나 논리적이었고 얼마나 대단한 배경 지식이 있었냐를 떠나서 어떤 사안을 보고 그렇게 생각의 회로가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희망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삶을 가볍게 살지 않겠구나. 단순하게 살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함부로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보셨을 때 학교에서 논리적인 아이는 어떤 게 다른가요? 이 친구들은 감정이 앞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니까 네. 누구나 감정이 앞서죠. 네네. 특히나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초등시기의 아이들은요. 내 감정 먼저 나가는 게 보통인데요. 네. 친구가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일단 내 감정에 대한 표현을 먼저 해요. 짜증나. 왜 그래? 하면서 그런데 이 논리가 있는 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격해진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려고 하지가 않고요. 조근조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 아이의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나 전달법이라고 아시죠? 지금 너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나는 이런 면에서 조금 당황스러웠고 불편했어.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내 입장에서 나의 상황과 내가 불쾌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친구에게 설득하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네네. 대부분은 아이들이 그렇군요. 수긍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싸움이 됐을 일들도 교실 안에서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했을 때 되게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이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이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 어른도 하기 힘든 네네. 이 능력을 부모님이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셨던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화를 내는 부모님, 혼내는 부모님을 보면서 화나고 혼을 내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걸 봤단 말이죠. 본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이 짜증나. 엄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라고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던 아이들은 불만이 있고 화가 나면 짜증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걸 본대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화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화내는 사람만 본 거예요. 저렇게 일단 소리를 크게 지르고 씩씩거리면서 짜증나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거다. 라는 어떤 화내는 사람의 샘플을 봤기 때문에 친구에게 화가 나면 그렇게 화를 전달하는 거죠. 저랑 저희 아이 안에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저희 아이가 잘못해서 화가 난 건 아니었는데 상황상 제가 극도로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4학년 때였고요. 동네에 저희 아이를 무척 견제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뭘로 보나 얘랑 늘 딱 옆에다 놓고 전교생이 다 같이 얘네 둘을 이렇게
저 둘이 누가 이길까요? 이러고 있는 그런 이제 숙명의 라이벌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 그 친구가 모든 친구들에게 너 얘랑 놀면 나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빴다. 같이 노는 자리가 있었어요. 다 같이 노는 자리에서 저희 아이가 아무리 해도 모든 아이들이 다 안 끼워주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물어봤더니 걔가 놀지 말라고 다 이렇게 미리 다 했더라고요. 이유도 모르고 저희 아이는 계속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아이가 왔는데도 이렇게 계속 뒤를 돌면서 뭔가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도 보였고 같이 계시던 어머님들 눈에도 다 보였어요. 네. 그 엄마들이 상황을 보시면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를 낼 일인 거예요. 제가 화를 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감정을 누르면서 저희 아이를 불러서 정말 좁은 설명을 했어요.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래 보이고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친구들이 저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크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너의 생각은 어떠냐? 지금 여기 더 있어도 저 친구들이 오늘은 안 놀아줄 것 같은데 혹시 너 괜찮으면 이제 그만 놀고 가는 건 어떨지, 아니면 너가 배척당해도 괜찮으니까 놀고 싶으면 같이 놀아도 괜찮아. 그런데 같이 놀 거면 화내지 말고 쟤네들이 끼워주지 않아도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으면 노는 거고, 아니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놀까? 라고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네,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봐도 화날 만한 상황에서 화를 어떻게 다스리고 표현해야 되는지를 아이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도 자기 상황을 너무 아니까, 그러니까 정말 눈물을 꽉 참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놀고 싶어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서성서성 하다가 이제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하고 나더니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말하더라고요. 오늘은 집에 가는 게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좋은 일 없이 조용히 철수를 했죠. 다른 엄마들은 다 상황 아시지만 아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고,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좋지 않지만 상대를 설득하거나 내 감정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조율하거나 제안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까지 계속 그거 하나만큼은 열심히 해왔어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화로 인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죠. 네. 그런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홧김에 먼 일을 저지르거나 홧김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화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이었고요. 그러면은 친구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 상황은? 그런 일들은 그 전이나 후에도 계속 좀 있었었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일일이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런 일을 겪는 것 자체가 아이 인생에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는 본 것 같아요. 뭘 봤냐면 분노를 조절하는 어른의 모습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도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외로운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이의 교실에 늘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알게 된 것들을 종합해 보자면, 교실에서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소외시키는 그런 아이에게도 먼저 뭔가를 하자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정도 주변머리는 있는 애가 된 것 같아요. 멋지다. 정원이도 너처럼 컸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대화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화에는 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정보를 주고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단답형 대화가 있어요. 네. 그거 다른 말로 닫힌 질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했어, 안 했어, 음.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런 단답형 대화들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 즉 아이들의 논리력에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본인의 논리로 친구들을 설득하고 선생님께 호소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리더죠. 그런 아이들이. 리더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논리형 대화를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논리형 대화는 어떤 거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저는 오히려 눈 맞춤을 강조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애착 형성하는 애기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을 그때 마주쳤어야 되고요.
엄마 말하는데 왜 안 쳐다봐? 하면서 눈빛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약간 시선을 비끼세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 눈을 안 마주친 상태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답이 바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이마다 나오는 시간이 되게 많이 다른데요. 질문 넣어놓고 근데 혹시 이거 아니야? 하면서 이유라고 생각되는 걸 하나 던지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물어봤으면 그 아이가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비슷한데 왠지 아이의 답은 아닐 것 같은 예시 답안 하나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좀 멍청해야 돼요.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애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좀 어이없는 대답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저런 말을 한다면 난 뭘 던져도 지금 엄마보다는 괜찮아. 낫다. 엄마가 이런 멍청한 대답을 한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를 무시하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무시해야죠.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국 아이는 엄마보다 더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채널 열심히 보시면서 설마 내 수준으로 만들려고 챙겨보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나를 뛰어넘길 그쵸. 바라시잖아요. 빠르게 부모님의 지적인 수준과 배경 지식과 어휘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네가 조그만한 게 뭘 한다 그래 라고 아이가 알게 된 것들을 어떻게든 누르고 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이 아이는 부모님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나의 우주였던 그 부모님보다 내가 이걸 더 알고 있다고? 내가 더 멋진 답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더 논리적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아이한테는 정말 모먼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초등 자녀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대화할 때 이 장치, 이 논리만 가지고 있어도 훨씬 더 아이들에게 인정받고 교사들에게도 눈에 띈다,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논리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겁을 내세요. 네. 집에서 어떻게 논리적인 대화를, 그리고 논리는 딱딱하다, 어렵다. 논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다른 생각은 없을까? 하면서 평소에 하던 대화에서 하나씩만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 거리가 뭐냐면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가정에서의 대화가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논리적인 요소를 더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자,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잠깐 생각하고 답을 할 거예요. 닭! 난 닭! 난 닭! 난 달걀! 난 달걀! 막 그러고 애들이 엄마는 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라고 물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정답도 없잖아요. 없죠. 없는 문제를 정답을 찾거나 알거나 모르거나로 끝내지 마시고요. 정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탁구 치듯이 그렇게 그냥 계속 이야기만 주고받는데 그때 필요한 게 그래 닭? 근데 왜 닭이 먼저라고 생각해? 그럼 아니야 달걀이야. 그럼 왜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해? 그럼 아무 말이나 뱉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모님은 그 이유들이 논리적이든 아니든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강하게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 아이가 뭔 말을 할 때마다 조목조목 분석하고 평가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고요. 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시고 달걀이라고 한다면 이유를 말해보는 경험을 갖게 하시는 건데 그랬을 때 부모님께서 또 하나의 생각거리를 던져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막 싸우게 만드는 거야? 라고 다른 시각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또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서 왠지 막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을 것 같아 하면서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또 맥락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접근해보자 하면서 뭔가 그래봤자 과학적이지 않을걸요? 네. 질문 하나를 가지고 이리 뜯고 저리 뜯어서 그냥 계속 답 없는 대화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게 되죠. 꼬리를 물면서 아이들은 이 대화가 재미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경험을 통해서 숙달된 아이들은 결국 논리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약간 MC 같은 유재석. 부모님 참 힘듭니다. 유재석까지 돼야 돼요. 네, 우리 유재석님은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죠. 오, 와, 그죠. 와 하더니 그럼 이런 뜻인가요? 네. 하면서 누군가 말한 걸 가지고 되짚어주고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은경 선생님의 신간도서 논리의 숲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